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서부터 자, 원가 심화. 자, 심화하는데 자, 교재로 할 거고, 예, 교재로 할 거고 교재에 있는 뒤에 각 단원별로 실전 문제로 되어 있고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1차 시험에서 난이도가 중이고 난이도가 상인 그런 회계사하고 세무사 시험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초판이에요. 이게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이 아니구나. 이제 2년 정도 좀 지났는데 내년도에 개정판이 나올 건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원가는 뭐 바뀌지가 않으니까. 대신 이제 초판에 나왔을 때 편집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오타가 이게 좀 있어가지고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타 다 이제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정판 2세서부터는 이제 뭐 내용 조금 더 추가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추가되는 거 있는데 아무튼 뭐 개정판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오타 관련해서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거기 오류수정표 찾아가면 거기 다 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40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요 목차 이제 쭉 관련해 가지고 이제 1부, 2부 해서 이제 3부까지 있죠. 관리회계까지 해서. 1부는 재무보고를 위한 제품 원가 계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재무회계 영역이에요. 예. 제조기업이 재고자산에 즉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그 원가 계산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로 다 이제 원가 계산이 달라지니까 그 업종별로 그 업종의 특성에 맞는 원가 계산을 쭉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그 원가 계산하는 그런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회계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보게 되면 이제 2부서부터 이제 관리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경영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예. 자, 그런데 경영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정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원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표준원가 계산은 원가 통제적인 측면에서 이건 성과평가 측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은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손익계산이 재무보고 작성을 위한 전부원가 계산보다는 변동원가 계산이 우리가 이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변동원가 계산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뒤에 나오는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내용이 총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각 장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하는 교수님들마다 또 이 각 장에서의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또 어떤 단원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외되는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의 그 지난 한 뭐 10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각 장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본서 공부했을 때는 그죠, 이 회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는 그 쌓여있는 지식 가지고 시험장 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남보다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라는 측면이니까 굉장히 공부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장에 원가 흐름과 배분 있죠.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별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치세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나오면 별표 1개, 매년 나오면 뭐 2개, 매년 한 문제씩, 그리고 이제 매년 또 2문제씩 나온다라고 하면 뭐 3개를 치던가. 아무튼 이게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개별원가 계산제도. 요거는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개별원가 계산제도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이거는 2년에 한 번 또는 뭐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이거는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종합원가 계산. 한 문제 나오고 또 어떤 애는 한 문제 이상도 나와요. 자, 결합원가 계산. 보통 한 3년에 2번 정도 출제되는데 그래도 뭐 매년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표준원가 계산 매년 한 문제는 나와요.
또 얘도 두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원가 차이하고 그다음에 표준종합원가 계산 나올 수가 있겠죠. 변동원가 계산. 얘는 매년 한 문제이면서 얘는 두 문제 나올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장까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CBP 분석. 원가 추정. 이거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CBP 분석. 이거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관련원가 의사결정. 이게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관리액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관련원가 의사결정. 자본예산.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공부 안 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난 시간이 없는데 뭐 자본예산 이거 공부 안 하겠다? 상관없어요. 종합예산. 이거 2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2년에 한 번씩.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특히 잘 나와요. 책임회계 성과평가. 이거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대체가격 결정. 이것도 이제 관련원가 의사결정 문제거든요. 근데 제일 까다로운 관련원가 의사결정 문제인데 이것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이것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최신관리회계.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론적인 내용. 최신관리회계 16장, 17장 다 합쳐가지고. 듣고 보니까 시험 골고루 출제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1차 시험에서 자,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이거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어느 과목이든지 1차 시험에서 나는 이거 적고 가겠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 원가관리회계를 잘하면 이 재무회계에서 시너지 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 시험에서 배점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니까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당연히 회계학에서는 재무회계가 되니까 원가관리회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이에요. 원가관리회계는 나중에 이제 재무회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나중에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하고 집중 있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재무회계처럼 그냥 딱 한번 보고 바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머릿속에 개념이 형성이 돼요. 개념이.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 나중에 공부하는데 개념이 이제 잘 안 잡히게 되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제 결국 포기하는 게 보통 이 원가관리회계 나중에 공부하는 분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만 보면 나중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도 2차 시험 갈 때 누가 발목을 잡냐면 얘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중요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리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공부하게 되면 재무회계는 나중에 공부가 가능해요. 제가 재무회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 김승철 선생님을 무시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재무회계는 그 나중에 공부해도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게 되는 그 기간에 맞출 수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공부해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그 기간은 좀 오래 걸려요.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풀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미리 공부해서 미리 공부해 놓으면 대신 얘는 나중에 공부할 게 없어요. 여기 뭐 암기를 요구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틀만 잡히면 돼요. 틀만 잡히면 문제 빨리 해석해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푸는 그런 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에 대신 이걸 제가 예습을 하란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예습을 하지 말고 학원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시간 내에 공부했던 내용만 잘 복습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 1장의 내용은 이제 제가 언급하지는 않고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1장이 어떤 내용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위주로 연습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 과정까지 오셨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꼭 봐서 이제 이게 승부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겠다. 뭐 첫날이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 좀 할게요. 동기부여 측면에서
아, 이거 자격증 따면 뭐 좋은 점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자격증 안 땄을 때하고 그때 회사 다녔거든요. 증권회사. 그 다음에 자격증 딴 이후에 이제 회사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무사 업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학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학교에서 한 교수 생활 15년 하다가 그러니까 증권회사 다니다가 제가 어떻게 살아왔죠? 이거 얘기하면 제 살아온 얘기가 되는 건데 증권회사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했나? 네. 근무하다가 이 중에 이제 1년은 이제 이거 공부했어요. 네. 회사에서 제 사수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사수는 변리사 합격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합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업을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개업하면서 학원도 열었어요. 강남에 학원도 차려봤어요 한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에서 이거 학원까지 합하면 5년 되는구나 했다가 그 다음에 학원이 망했어요. 예. 꽤 잘 됐는데 강남 지역에서 꽤 잘 됐는데 이제 학원이 대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학원이 이렇게 대기업에서 대형 학원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대형화되지 않고 그냥 그 학원이 소형화되어 있고 그 소형화된 학원에서 각 선생님들이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세법은 어느 학원에 누구, 그리고 뭐 재무회계는 어느 학원에 누구.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원 다닐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일정 계획을 짜는데 그 누가 유명하다니까 다 이제 그분 들으려고 이제 다 계획을 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는 어디 가서 무슨 학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학원 가가지고 무슨 뭐 이철재 선생님 뭐 세법을 듣는가 그때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또 재무회계는 또 신촌에 가가지고 뭐 송상엽 회계사 뭐 그런 걸 듣고 뭐 그렇게 일정 계획 짜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시대였어요. 학원 돌아다니다 피곤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학원 돌아다니다 끝나고 막 그런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원이 이제 종합반 형태로 막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학원에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이 단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과니까 이 과목은 여기서 공부, 저 과목은 저기서 공부. 저 때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한 17년 근무했습니다. 네. 편하게 잘 살아다 요즘에는 학교도 망하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서 지금 나와서 다시 좀 학원 하는데 지금 몇 년 차인가? 지금 한 4년 됐나? 네. 해가지고 나서 다시 개업하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헤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꿔주기 위해서 대신 제 거래처 다 가져가세요 했거든요. 그것도 뭐 거래처도 1년에 그래도 한 매출액이 그 당시 한 7, 8천 원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상을 하고 저는 학교 갔는데 이 분은 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또 이 시간 내에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그러면 제가 나왔을 때 계속 저한테 매년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게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만나고 연락을 했다가 제가 이제 학교 나온다니까 야 그럼 다시 나오고 일하자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그분하고 개업하고 이제 뭐 학원 강의 한 개 뭐 이거니까 강의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세무사 시험 요때 합격한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요때 회사 다니던 이 삶을 쭉 유지했다고 비교했을 때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낫을까?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1000만 배 더 나아요. 제가 뭐 직장 다니는 거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그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유직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자유직업.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자격증 시험이 다 이런 거예요. 자격증 시험이 이게 자유직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해서 이제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중소법인을 회계법인을 하든 또 뭐 세무법인에서 일을 하든 다 자유직업을 갖게 돼요. 자유직업을 간다는 건 뭐냐면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돈 버는데. 이거는 스케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맞게 거기서 주어진 업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 스케줄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관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상과의 관계가 이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가 있는데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주말반에는 또 우리 회사 직장 다니는 분들 많지만
항상 내가 일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보상받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족하시면 여기 오지 않고 이 업무에 대한 그거죠. 그거 하겠죠. 예. 만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이 자격정의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예,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회사에 막 올인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막 그런 분도 있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상 간의 관계가 내가 일을 안 하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예요. 예. 이거는 뭐 일을 좀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뭐 월급은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정비 형태고 간접비고 이거는 우리가 원가로 접근하면 직접비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조업도에 비례하는 거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예. 일을 많이 해서 거래처가 많이 생기면 보상도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 뭐 이걸 선택해서 후회되는 점은 뭐냐면 그냥 처음서부터 아예 그냥 아싸리 뭐 강의는 무슨 강의야. 저는 제가 강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착각에 빠졌는데 처음부터 또 만약에 이 업을 쭉 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 25년 정도 했을 거잖아요. 제가 언제부터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2000년도 제가 언제부터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2002년도인가 3년도에 그때 합격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했으면 20년 동안 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많아요. 회계사 해가지고 법인 다니다가 회계법인 한 3년에서 5년 다니다 이런 친구들에서 개업한 친구하고 회계법인 10몇 년 해가지고 파트너에서 나온 개업한 친구하고 저는 학교 다니다가 이제 개업한 이런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제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돈을 제일 잘 버냐? 돈만 번다고 치면 얘가 제일 잘 벌어요. 그렇죠? 회계법인 한 3년 하다가 자기 개업해가지고 한 거. 얘의 일상은 뭐냐면 지금의 일상은 뭐냐면 매일 골프장에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전화 걸면 아마 지금 골프 치고 있을 거예요. 네. 일상이 그래요 요즘에.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맨날 치는 게 맨날 골프 약속이에요. 주중은 맨날 치고 주말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 보내기도 하고 가족이 싫은 애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같은 가족이지만 좀 그런 꺼려하는 애들은 주말에도 이제 약속 잡아가지고 보면 딱 골프장에서 살아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강의 안 하는 날에는 꼭 쳐요. 예.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날에는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제 동기들은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증권회사에서 그 친구하고 이제 수입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적게는 이제 매년 이건 수입은 변동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적게는 2.5배. 뭐 금액 얼마든지 여러분 상세히 맞겠습니다. 많게는 4배까지. 이 정도의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이게 제 입장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한 8배 될 거예요. 네. 네. 8배까지 가는 친구도 있어요. 8배가 최대 맥시멈을 나타내는 거고, 보통 5배는 이상이 됩니다. 5배. 왜냐면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해요, 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내 일을 하게 되면 잘 지치지도 않아요. 건강관리는 잘해야 돼. 잘 지치지는 않은데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보긴 봤어요. 그 쓰러지는 분은 술과 골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네.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자유직업이니까 이게 스케줄이죠. 이거 바빠지면 스케줄 만들기가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다 약속으로만 잡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덜 바쁜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약속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본반 수업 끝나고 그다음에 저는 좀 약간 저 타지 않았어요? 원래 까맸나? 네. 좀 약간 탄 거 안 들어요? 항상 저는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최소 2번 이상은 해외 배낭여행을 갑니다. 가족들하고 여행은 빼고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거는 가족한테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 내가 즐길 수 있는 여행. 그렇죠? 네, 그 도시를 가가지고 아니면 유적지를 가가지고
예. 요즘에는 뭐 저것도 잘 됐잖아요. 유튜브도 잘 됐으니까 뭐 여행 상품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뭐 리얼 트립이라든가 트립닷컴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막 뭐 몇천 원 주고 끊어가지고 박물관 가면 박물관 어떻게 해서 보라고 하면서 그 유적지 설명 다 잘해주거든요. 그 뭐 교수님들이 그 유튜브 앱 만들어가지고 그거 되게 한번 해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중독이 돼요. 진짜 여행도 중독이더라고. 쭉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갈 때가 언제냐면 5월 달 딱 끝나고 그때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이제 꼭 배낭여행을 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요번에도 이제 갔다 왔죠. 근데 이게 가능한 직업이 이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번에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제가 항상 가고 싶었는데 이스탄불 터키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터키 갔다가 그다음에 그리스 갔다가 터키가 또 이제 워낙 크니까 예. 이스탄불 뭐 한 달 있어도 다 이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워낙 도시가 크니까. 다시 또 터키로 왔다가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올해 목표는 터키 그리스였어요. 올 상반기는. 그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에 9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거기 스페인 지방 포르투갈 거기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무튼 이게 가능한 게 이 직업이니까 가능해요. 저하고 이거 다니면서 에어비앤비에서 만나가지고 배낭여행 가면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 가잖아요. 누가 호텔 끊어서 가요. 가족하고 갈 때는 이제 봉사하러 갈 때는 봉사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쵸? 잠자는 건 잘 자야 될 거 아니야.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호텔 끊어서 가지만 이거 가는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간다고요. 이번에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 둘이서 갔는데 걔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요. 걔는 이제 회사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냥 몇백억 벌어가지고 걔는 지금 저기가 있더라고. 아까 방금 전에 사진 찍어 보는 거니까 저기 스위스 수네가 거기 지금 하이킹하고 있더라고. 수네가 호수 근처에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 뭐 드문 거고. 근데 여기 여행 가서 만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양재동에서 예, 세무사 사무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이가 이제 65세 넘어가지고 이제 70대. 자기 나이를 잘 말하진 않는데 친해져서 얘기해 보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술도 이제 뭐 한잔 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그분도 세무사분인데 예. 처음에 이제 여행 가서 만나가지고 이게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이제 친해진 분인데 최근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럽 뭐 다 돌아다녀가지고 유럽에 이제 90%를 다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남들 잘 안 가는데 조지아 커피는 들어봤지만 조지아 갔다 와가지고 꼬냑이라는 게 프랑스 술이잖아요. 프랑스 꼬냑인데 이 조지아에도 그 꼬냑이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조지아 꼬냑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 같이 이제 먹었는데 술집에서 하여튼 뭐 조지아 이렇게 갔다 오고 그다음에 뭐 유럽 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탄을 다 돌아다녔대요. 스탄이 뭐냐면 나라 이름에 스탄 들어가는 날짜였죠.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분이에요. 아니, 사무실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야, 난 사무실에서 일 안 해 그래요. 사무실 가면 어쩔 경우에는 여행을 막 2달씩 갔다 오니까 그 사이에 직원이 바뀌어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이분은 한 3, 40년 근무하니까 이제 다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몇몇 믿을 만한 직업. 그리고 이제 오래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이 세무사 사무실들이 이렇게 자기 개인별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이제 거래처가 많고 막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족 기업화돼요. 이거 상속하기도 참 좋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뭐 이제 처제 있으면 처제 뭐 별다른 일 안 하고 일하는데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야,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뭐 보상 맞춰주고 월급 주고 해가지고 점점 가족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직원들이 다 이제 자기 그 친척들 있죠. 가족이나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믿고 맡기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1년에 자기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1년에 200일이 해외에 있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래서 중요할 때만 들어가고. 이게 가능한 직업이에요. 물론 이게 자격증 따자마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자격증 따고 이분도 한 20년간은 뭐 열심히 일했겠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0, 뭐 50, 뭐 60, 뭐 그렇게 노후로 가면 갈수록
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별로 재밌는 일이 없어요. 젊었을 때 노는 게 재밌지. 그런데도 예, 자기의 이제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거 보고 이분 따라하려고 그래. 롤 모델로 막 하는 거야. 나도 이 사람 돌아다닌 것만큼 나도 다 돌아다녀 보자 해가지고 저도 여기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분 만나가지고 막 여행 가려는데 그 틱 같은 경우 이분들은 이게 여기 있는 틱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광지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은 이제 한 1년에 2번 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60 넘어가고 뭐 그렇게 쭉 되면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 목표거든요. 제 인생에. 이런 게 가능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네. 이 개업 세무사라는 이런 직업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뭐 여러 얘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가장 큰 장점만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다른 직업에서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의사? 의사는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의사는 본인이 없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돼요. 본인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장점보다는 실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자유에는 어떤 경제적 자유도 의미하는 거고 시간적 자유도 의미하는 거고 여러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플렉스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직업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거하고 여기 이분 친구도 있어요. 이분 친구. 근데 그분 친구는 감정평가사예요. 그분도 서울 강남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끼리 또 여행 잘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업무만 다를 뿐이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사는 그분하고 해서 같이 한번 여행 가자고 막 그러는데, 여행 잘 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다 본인이 추구하는 다 여행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보니까 그러면 가장 여행 갔을 때 가장 그 감명 깊었던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따지면 이스탄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거긴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제가 가봤는데 진짜 되게 이스탄불이라는 그 터키 도시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국적인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봤죠. 그러면 가장 자연 경관으로 봤을 때 그런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데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 또 나중에 겨울이 되면 그 렌트해가지고 그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을 쭉 달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터질 거래요. 그런 웅장함을 느낀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기획을 하고. 아무튼 우리는 이게 가능한 직업이라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뭐 힘들지 모르고 막 이렇게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미래에 이거는 뭐 이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따야죠. 잠이 옵니까? 제가 이런 직업인 줄을 진짜 미리 알았으면 그냥 대학 때부터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냥 대학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야. 아시겠죠? 좀 동기부여가 됐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합격하는 거. 회계사, 세무사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사는 어떻게 보면 합격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려웠죠. 근데 그때는 순위로 뽑을 때고, 지금 세무사 시험은 순위로 뽑아요. 2차 시험이.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은 순위로 뽑지 않고 이제 그럼 뭘로 뽑아요? 이번에 이제 절대적인 평가로 뽑는 거잖아요. 절대 점수만 넘으면. 그리고 부분 합격 제도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아무튼 회계사든 세무사든 합격하고 일 배우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자기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같은 뭐 돈을 벌어도 그 돈의 가치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버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좋아요.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쓸데없는 얘기 아니죠. 이제 여담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1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원가 관리 얘기는 다 계산 문제로 나와요. 거의 다 계산 문제로 나오고 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계산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1장에서 이제 나오면 당연히 계산 문제로 나와요. 당연히 계산 문제로 나오고 제조원가에 대한 흐름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 얼마인지,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인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물음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물어보는 게 제조기업에서 그 손익계산서, 우리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손익계산서가, 포괄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비용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성격별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 성격별 손익계산서 이거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는지, 이거는 1차 시험도 물어보고 이거는 2차 시험도 물어봤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1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중요 포인트도 이 제조원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원가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이제 그 분계로 푸는 사람은 없고 거의. 그럼 우리가 이제 뭘로 푸냐면 T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T계정. 그러면 이제 1장의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제 그 T계정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어디 소개가 되고 있냐면 37페이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37페이지에 거기 T계정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는 그 T계정 밑에 제가 이제 필기하라고 해서 합산 T계정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제조원가의 회계 처리에 거기에 이제 그 T계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합산 T계정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T계정을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걸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합산 T계정이, 그러니까 이 T계정은 뭐 실무에서 사용되고 그런 T계정이 아니라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든 T계정인데, 원재료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하고 제품 T계정을 합산한 요 T계정이 되는 겁니다.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 T계정을 합산한 요 T계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원재료 T계정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자, 원재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원재료는 이게 이제 제조기업에서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 차변에, 이 자산이니까 이 차변이 이 원재료의 증가 금액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죠. 그럼 원재료가 증가하는 내역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전년도에 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2월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원재료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초 원재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기에 우리가 매입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이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 과정에 투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원가 대상, 즉 제품하고 직접적인 추적 관계가 되면 그거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재료 사용액이 그냥 이 원재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모품 성격이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재료다 하면 그거는 이제 간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재료 사용액도 그 원가 대상인 그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추적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구 공장인데 그 책상을 만드는 원목은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구 공장의 못은 뭐가 되는 거야? 그거는 뭐 책상 말고도 뭐 장롱 만들 때도 사용하니까 그거는 이제 간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통 시험에서는 간접 재료비라는 언급이 없으면 이 원재료 사용액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재료비 있으면 따로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합산 T계정 만들 때 합산 T계정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의 계정 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차변과 대변에 적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가 적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이 적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 자, 직접 재료비 적히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이제 원재료 계정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계정이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는 이 제공품 T 계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제품의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T 계정이 바로 제공품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이, 그러니까 원가를 짓게 하는 거고, 짓게 된 원가를 완성하고 미완성으로 우리가 배분하는 게 이게 원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과정이죠. 이게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품 원가 계산인데 이게 이제 업종별로 집계하는 방법과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배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도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뭐 개별이다, 뭐 ABC다, 종합이다, 뭐 결합 원가 계산이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거다 상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공품 T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이 있죠. 이 기초 제공품은 뭐냐면 전년도에 미완성돼서 2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집계를 하죠. 근데 그 원가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가 대상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재료비, 직접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생산직 종업원, 그렇죠? 기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임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연봉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차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직접 노비를 설명할 때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노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관리직 노동자의 급여다 그러면 그거는 간접 노비, 제조간접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가, 제조간접비 해서 이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요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합계액을 직접 원가, 기본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우리가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가공원가, 전환원가 다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제조원가 더해가지고 결국에 기말에 가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공장에서 이제 발생한 원가거든요. 이게 공장에서. 이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결국에는 완성품의 원가.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완성된 거는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또 이 합산티 계정에다 합치게 되면 이번엔 기초 원재료가 됐고 아까 이번에는 이제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차변에 적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변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품 T 계정을 저기다 또 합쳐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T 계정. 자, 여기 이제 기초 제품이 되는 거죠. 이게 전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판매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년도 제공품 계정에서 대체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 기말에 보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 T 계정에 적히게 되면 이게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차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개의 계정을 차변과 대변에 다 합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변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대체돼서 이게 제공품의 차변이 되는 거고 제공품에서 요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 대변이지만 이것도 이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니까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대변에 있는 게 차변 이렇게 이제 서로 대치가 됐으니까 양쪽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그거는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워도 뭐 T 계정상의 차변과 대변의 합은 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체되어 있는 직접 재료비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양쪽에 같이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상계에서 차대변에 있는 거 상계에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런 T 계정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T 계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 자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매출원가를 물어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그 나머지 문제 자료는 이제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게 물음이면 그럼 문제 자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T 계정으로 푼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이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딱 문제를 보고 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 방법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원가관리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그거는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방식을 따르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험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뭐 천재를 요구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천재가 되고 싶으면 대학 교수가 돼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 논문 쓰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생각을 했어요. 천만다행이야. 그렇죠? 네. 박사학위도 못 받았죠. 저 수료만 했고 그 교수님이 안 주더라고. 야 너는 한참 멀었어 해가지고 필요 없다 그랬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매출원가가 주어지게 되면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만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대변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회계 처리가 기초에 시작해서 기말에 딱 끝나게 되면 기초에서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기초에 이제 이런 원가들이 집계가 되고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이 차변이 공장에서 이거 제품에서 이제 물건 만들 때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기말에 가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들은 일단은 다 자산 계상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장에서의 제조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생 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은 다 자산 계상됐다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 비용 처리가 되고 그게 매출원가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비용 처리가 되고 아직 판매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 이제 뭐예요? 이 제조기업의 기말 재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매출원가가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리고 이 매출원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응용을 해보면 돼요. 우리 상기업에서는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상기업은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이게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기업은 완성된 거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럼 여기 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0원이고 당연히도 매입한 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판매된 게 900 그럼 남아있는 기말재고 200 그러면 이 매출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일단 이 매입한 거를 다 매출원가로 비용을 처리하고 매입한 걸 다 비용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뭘 비교하면 돼요? 기초와 기말재고의 증감분을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증가가 되면 매입한 게 다 판매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감소가 되면 매입한 것뿐만 아니라 단기 매입뿐만 아니라 전년도 2월 된 것도 판매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가가 됐으니까 100을 더하면 요 900이 결국은 요 매출원가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기업에서 성격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 구할 때 일단 매출원가를 구할 때 일단은 이거는 일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매입을 했는데 이거 매입한 것도 완성이 돼서는 완성품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완성이 돼요? 원재료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가공하면 이게 완성품이 되겠죠? 그 완성된 걸 매입해 온 거잖아요. 그럼 제조기업은 그렇죠? 원재료를 매입해가지고 이게 원재료 매입액이잖아요. 그렇죠? 가공비를 들이면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재료를 들여서 가공비를 들으면 이게 이제 자산의 원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기업에서의 매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완성품의 매입 가액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판매된 거하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기업은 재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도 남아있는 거야. 미완성된 건 제공품도 있고 아직 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기업에서의 기초 기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에 원재료 매입액에 가공비를 더해가지고 그게 다 자산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의 이 재고 자산의 변동분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 제조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 그 제조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결국 제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가 되니까 우리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과정, 제조 원가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개정 과목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논리를 이용한 게 이게 시험 문제에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변형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원재료를 빼고 제공품하고 제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봐봐요. 이게 원재료가 이게 이제 100원이고 만약에 원재료 매입액이 1000원이고 기말 원재료가 이게 200원이다. 그런데 원재료 계정을 합치지 않고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을 합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말 원재료가 없어지고 기초 원재료가 없어지고 원재료 매입액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는 얼마가 없어지냐면 이게 100이고 1000이었으니까 1100이고 여기는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200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차변에 얼마가 더 많이 없어졌어요. 900.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꾸면 돼요? 직접 재료비로 바꾸면. 직접 재료비가 얼마예요? 9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재료 계정이 빠지면 그때는 기초제공품, 기초제품이고 그때는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에요. 원재료 사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그러니까 단기 총재정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 기말정품, 기말제품이 되는 거다.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빠지면 이제 이런 T계정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T계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시험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봐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여기다가 원재료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 원재료하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매입액 이렇게 더해지죠.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 사용액.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쪽에 직접 재료비가 있으니까 이건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원재료하고 제공품 합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그때는 원재료 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계정 들어가면 항상 여기 차변에 매입액이 기록됩니다. 얘가 빠지면 직접 재료비가 기록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울 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이 T계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푸는 거. 예.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각각의 T계정으로 이렇게 다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그러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풀 수 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원가관리액에서 말한다면 우리 시험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그 의사결정은 제약자원에서의 의사결정이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 아니냐 해서 이제 이 60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100점 만점에 60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뭐 어렵냐? 이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60점 맞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거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야 이거 뭐 반 조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원가관리액의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재무회계에서부터 푸는 사람은 40분 정도 많이 들어가봤자 40분이고 또 원가관리액에서부터 푸는 사람은 50분까지는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원가관리액 많이 투입되면 재무회계 푸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원가관리액에 재무회계 많이 푸는 분들은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 개수로 보면 이게 40개예요. 40개. 60점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가 되지? 15개인가? 네. 40개에서 15개 맞춰야지만 이제 아니잖아. 이건 꽈락이잖아. 60점 나누기 2.5 하면 24개, 24개. 그렇죠. 어떻게 너무 속더라. 24개잖아요. 그 반에서 왜 한 4개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40개도 난이도가 어떻게 나와요? 상, 중, 하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의 지침이 저도 다른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보통 지침을 보게 되면 상 30%, 그 다음에 하 30%, 중 40% 이렇게 내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하의 비중이 작고 대신 상의 비중이 높아요. 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상중하도 이 출제위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난이도를.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중 아니면 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시험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40에서 50분에 이게 40개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이거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저도 한번 작년 시험을 시간제고 풀어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4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제고 풀어봤는데 38개 풀었어요, 38개. 네. 몇 개 맞췄는지 말 안 할게요. 일단 푼 게 38개고 그리고 이제 2개는 찍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막 문제 정확하게 읽고 바로 딱 들어오는 거는 한 37개 정도. 한 36개, 37개는 그냥 딱 보면 바로바로 푸는 건데. 근데 저는 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계산 이게 실수할 때 막 오류 발생하고 막 그런 거. 이런 시험이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진짜 이거 가서 풀면 35개 정도 최대한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35개 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 가리는 것도 실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35개에서 이제 60점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변해 안 변해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60점인데 이게 시험장에서 공부하시고 그 실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 체감 난이도는 진짜 극상위권은 이 체감 난이도가 몇 점이 되는 거냐면 68.5점, 69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30개 풀거든요. 네. 그러면 60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60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풀 수 있는 30점. 물론 찍어서도 맞출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그거 배제한다라고 하면 몇 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야. 80점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걸 늘려야 돼, 이거를. 자료를 빨리 해석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 돼. 이걸 늘리고 이게 신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해요. 근데 신속해지면 정확해집니다.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빨리 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풀어요. 네.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라고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그런 단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지식은 이제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서를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 맞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저는 이 두꺼운 기본서 많이 보라는 거 그거 추천 안 합니다.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1장에서는 그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3가지 T 계정 있죠? 그 3개의 T 계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라서 조금 뭐 여담 좀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시험 관련된 내용만 할 겁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